시작함.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후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최은서입니다. 일단 조선의 후기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조선의 영편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전기와 후기의 분기점은 양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난은 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등의 외에서 다른 외국에서 침입을 해온 것을 뜻하며 그때 그 선조 때 혼란스러웠던 그런 정책의 분기점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전기를 살펴보자면 일단 양난이 저희가 분기점에서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전기 때의 대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조용히 지내면서 조용히 오는 거 받아먹고 지내자 이런 식으로 실리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게 바로 왕권도 안정이 되고 될 뿐더러 사대 정책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그 명을 얻고 타는 그런 위상도 얻고 또 자신들 명도 우리나라 사대 관계를 맺는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등의 실내 외교를 펼쳤고요. 여기 여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여진은 강경책이랑 회유책을 동시에 같이 쓰는 당근과 채찍 방법을 써였어요. 일단 강경의 방법으로서는 사문 육지를 이용하여 삼인 정책과 돈관 정책을 이용했는데 자본 육진을 우리나라가 빼앗고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런 등의 그런 교류를 펼쳤고 또 회유 정책으로는 여진족에게 관직을 주고 무역도 허용해주고 무역소 등을 설치하면서 토지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여진족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나라도 역시 강경과 회유책을 같이 썼는데요. 강경책으로서는 쓰시마 정벌 때 강경책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이종무라는 장군이 외나라에 있는 쓰시마 섬에 가서 정벌을 했다고 알 수 있고요. 이때쯤에 교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회유 정책을 이용하여 삼포 개항을 하면서 이 삼포란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세 개의 항구들을 의미하면서 이 삼포를 개항하여 무역을 길을 터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우리나라 전도 갔니? 우리나라 전도이고요. 이렇게 중국 쪽 있고 이렇게 여기가 외나라고요. 이쪽이 여진, 이쪽이 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기점인 양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를까? 그냥 써. 알았어. 잠만 기다려주세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재밌는 얘기 뭐 했을까? 가지가 가지가지해서 옆에 있는 오이가 오이 때. 와, 재밌다. 축하해. 별 재밌으라고 한 말 아니었는데. 이게 좀 이거 편집할까 그냥? 그래, 끊자. 아니 잠깐만. 이거 그냥 자체 편집 가능하지 않아? 컴퓨터 옮겨서? 응. 그래 그럼 일단 그냥 쭉 이겨. 네가 편집해. 알았어. 그래. 자르면 되지? 그거 그냥
네이버에다 충분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는 조선 전기 때의 그런 대외 정책이었고, 이제 바로 분기점인 외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외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당시 붕당 세력도 한몫을 하였는데요. 이 붕당 세력이 이 외란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서인들은 여기서 일단 붕당 세력이 그 한몫이었고요. 그리고 또 잠깐만 좀 잘라봐라. 여기서부터는 그냥 내가 아까 찍었어? 찍기 시작했어? 아까 말씀드렸던 붕당 세력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붕당 세력이 이때는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하기 전에 명나라를 침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보고 길을 내어달라는 요구를 하였었는데, 서인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목적이다 라며 왕에게 호소를 하였어요. 안 된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 동인은 아니다, 그냥 길만 터달라는 거다 라며, 굳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서 외란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돼서 국력이 분열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요. 방군 수포제라고, 굳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포만 내면은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평화를 계속 지속하기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병역에 대한 필요성을 사람들이 못 느껴서 방군수포제를 이용하여서 포만 내면은 그냥 군대 너 면제해줄게 이런 식의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군역제가 문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명이 하락하는 추세였고 여진이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사대관계를 맺은 명은 점점 하락을 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역시 많은 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도중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우리나라의 외란을 일으키신 분이 일단 일본에서 전국 통일을 하였어요. 이 전국 통일이 뭐냐 하면, 당시 일본은 여러 가문대로 세력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가문의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나 이제 일본도 통일했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도 통일해봐야지 하는 대륙 진출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길을 터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총의 그런 위험성을 알고 조총을 수입을 하여서 군에 대한 그런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을미외변이라는 게 일어났었거든요. 을미라는 곳에서 알다시피 이 외변은 을미년에 일어났으면, 을미외변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바다에서 일본군들이 공격을, 그러니까 살짝살짝 시비를 털어오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비변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비변사는 뭐냐? 비변사는 당시에 조선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에 무슨 커다란 일이 났을 때 상의해야 하던 그런 설치기구가 바로 비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외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정명간호라는 것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가 명나라에 갈 테니 너는 길을 터라 라는 식의 명령을 내렸고요. 이것이 바로 명이 일본으로 가는 길이고, 도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길을 터달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을 하지 않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아시면 좋으시니까 1592년이라는 것을 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왕이 위험하잖아요. 왕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왕의 신변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선주는 의주로 피난을 갔어요. 의주로 피난을 갔는데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백성들은 그냥 조선에 남아있는 거죠. 그 한양을 지키고 자신의 고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 올라오는데 육군들이 참패를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육군들이 참패를 당하는 도중에 수군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수군하면 떠올리시는 분들이 바로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이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웠냐면 제해권이라는 것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제해권이란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를 이뤘잖아요. 그 삼면의 바다를 그 방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권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군이 전라도를 지킴으로써 전라도의 곡창지대,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키고, 그리고 전라도를 지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단 곡창지대가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량도 얻고 이런 식으로 살 것도 얻고, 그래서 안전하게 전라도는 보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병들이 있는데요. 의병들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나라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해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양반들도 있었고 양반들, 스님들, 그리고 거기 지역 사람, 농민들이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의병들이 어떻게 그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었냐면 이 일본이랑 우리나라 대적하는 곳이 조선이잖아요. 근데 이 의병들은 농민들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토지를 이용하여서 일본군들이 알지 못하는 곳까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매우 유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용이 됐냐면 게릴라 전투를 이용해서 다 같이 공격을 한 다음에 어떠한 거기 지역 사람들만 아는 향토지리가 매우 발달된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 왜군들은 길을 잃고 허둥대고 있는 도중에 다 같이 쳐서 모두 공격을 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병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분들은 곽지우인데요. 이 곽지우라는 사람은 홍의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붉은색 옷이었나? 너 아니? 붉은색 옷 맞지? 맞아? 붉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홍의장군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점점 격으로 치닫게 돼서 허리야. 수군도 있고 의병들도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에다가 원군을 요청을 했어요. 명에 원군들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양을 탈환을 할 수가 있었고 평양을 탈환한 뒤에 또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활약을 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가 사기를 점점 올릴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일본 분들이 화의를 제안을 했어요. 화의를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화의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명나라에 있는 후궁들을 왜군에게 달라 혹은 조선의 8도 중에서 4도를 일본에게 넘겨달라 등의 어이없는 조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화의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정류재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류재란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이 났는데요. 일단 명량해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완승을 하고 난 뒤에 마침 때가 잘 맞아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지도자를 잃었던 일본군들은 사기를 잃게 되고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에서 수군들이 크게 이기고 나서 끝이 나게 됩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이 이 정유재란과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에게 발생했던 일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국내적으로 우리나라가 황폐화됐어요. 일단 이건 당연한 문제죠. 왜냐면 일본과 우리나라 대적을 하였을 때 명도 왔고 일본도 왔지 우리나라 군도 있지 이렇게 모두가 다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조선이었기 때문에 황폐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납속책이 있었는데 납속책 이 납속책이란 돈을 받고 벼슬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도 공명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공명첩은 일단 일반 양민들에게 공명첩이라는 그 임명장 비슷한 거예요. 양반 임명장. 이런 양반 임명장을 주어서 상징적으로 돈을 받고 그런 양반 임명장을 주어서 너 이제부터 양반이야 라는 그런 칭호를 주었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제와 공유를 또 하고 또 이때 문화재의 소실도 굉장히 많았죠. 문화재가 소실을 하고 그리고 명나라는 이때 멸망을 해버렸고 누구에 의해서냐? 바로 여진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고 이 여진은 후금이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1666년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에도막부 시대가 찾아와서 이 에도막부라는 사람은 조선이 우리보다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통신사라는 것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외나라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교류 방법을 택했고요. 이 통신사가 일본으로 갈 때는 우리 높은 관직자분들도 다 도쿄로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접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위가 매우 높아졌죠. 그리고 이때 명이 멸망을 하였는데 이 멸망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치가 너무 고위관직자들의 사치가 너무 심하였고 또 우리나라에게 군사를 지원해주는 군사비 지출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 반란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 여진의 공격을 막지 못해 멸망을 하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중에 광해군이라는
혜성 같은 사람이 또렷하고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광해군은 외란 때 그 많은 기여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활동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삶은 어떤지, 백성들이 이 전쟁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일일이 살펴보고 백성들을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해군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를 복구하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동법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동법이란 그때 당시에는 공납을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내는 걸로 하였는데, 이렇게 국내가 황폐화되어 있는 마당에 특산물을 내라 하면 너무 그 사람들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팔도에서 특산물 대신에 모두 쌀로 걷겠다고 했던 공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공납.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허준이 동의보감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던 국내 그런 백성들의 아픈 점을 모두 고려하여서 허준과 같이 힘을 합쳐 동의보감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때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명이 멸망하기 전에 분명히 생각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아까 그 원인 중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사비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군사비를 지출할 만큼 너네도 우리나라 도와야지 라는 그런 지원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후국 여진은 너 도와주면 안 돼, 너 도와주면 너는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립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 이 광해군은 어떻게 하였느냐, 중립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이 여진과 명 사이에 그 어느 부분도 아닌 그 중립외교를 사용하게 되면서 일단 지원군을 명예를 보내긴 했는데, 여진군들에게는 아니다, 우리는 항복을 하였고 명예의 그런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변두리에서 살짝 도와주기만 할 테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아라 라고 요청을 하였고, 명에게는 지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실리 외교를 펼치게 돼요. 실리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북인들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북인들의 의견이었고요. 이따 통평책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서인은 아니 그게 무슨 벌장머리가 없는 일이냐, 명이 너희를 의리를 알아야지, 명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너희가 그렇게 배신을 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면서 의의를 제기를 하였고, 이 서인은 결국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인조반정을 일으켰는데요. 이도이지만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임묵대비 폐기와 영창대군을 살해한 일로 꼬투리 잡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실은 광해군은 왕후장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광해군은 공빈 김씨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위에 윤묵대비와 다른 후궁들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장자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조가 결국 공빈 김씨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광해군이었어요. 근데 이 광해군은 영창대군이 마지막에 임묵대비가 영창대군을 낳게 되자 영창대군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을 하게 될까봐 영창대군을 살해해버리고 이 임묵대비를 폐비를 하게 됩니다. 임묵대비를 폐비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것으로 서인을 꼬투리를 잡게 돼서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인조반정이 뭐냐 하면은 광해군 다음이 인조잖아요. 그래서 인조를
주축, 인조를 왕으로 주축을 세워서 일어난 반정에서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조반정이 일으키고 나서 다음에 정묘호란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묘호란은 뭐냐? 이 정묘호란은 그 후금이 공격을 해서 그 후금이 침략을 했는데, 침략 전이에요, 지금은. 침략을 하기 전에 일단 서인들은 명을 도와야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인들은 친명 배금의 정책을 이용하였습니다. 배금은 금을 배제하고 명과 친하게 친성관계로 지내자라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보고 그 후금을 자극을 하게 되어서 이 후금이 결국 그 군을 끌고 쫓아오게 돼서 우리나라 관군과 이병들이 힘을 합쳐서 그 후금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요. 이 병자호란에서 후금은 국호를 후금이 아닌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청나라가 결국 마지막에 군신을 요청해서 군신관계를 요청했는데, 이 군신관계를 조선은 거절하게 됩니다. 이 군신관계를 거절해버리는 바람에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군신관계를 제안을 해왔을 때 주화파와 척화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주화파는 군신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고, 척화파는 군신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부류에 나누어졌는데, 이 와중에 청태종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